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오늘도 빠숑이 만난 사람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모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분량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준비한 거에 반에 반도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아쉬워갖고 연초가 되면 바로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 투미 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그때까지는 전반적인 이론 설명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구체적인 오는 입지를 가지고 2020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호재와 정책과 그 입지가 어떻게 더 상관관계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현장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아무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2020년도에는 빠숑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거와 같이 저희가 그때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맨 마지막으로 2020년도 주목해야 될 투자처 했을 때 저희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일단은 서울 가능하면 투기지역 중심지로 와라. 두 번째로는 아파트, 세 번째로 25년 차 이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를 안 했었던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재개발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1부에서는 재개발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현 시장에서 재개발이 가장 주목할 투자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재개발 지역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뉴타운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또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가다가 쓴 것도 있고 해제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빠숑님께서 현장 얘기를 좀 들려달라. 2020년도 상반기에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데 한번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2부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가 정말 알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서 김재경 소장님께서 그 준비하시는 과정을 봤는데요. 정말 디테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녁까지,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 계속 수정 작업을 해오셔갖고요. 조금 전에도 이거 수치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야,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1부에 전반적인 이제 재개발, 올해 주목해야 될 부동산 이슈로서 재개발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까요? 우선은 재개발에 왜 주목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이유부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이유. 빠숑님께서는 워낙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이 왜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마 이제 새 아파트 위주로 올라갈 텐데 새 아파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희망하는 사람들 대비 공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겠죠? 맞습니다. 저도 진짜 핵심은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통계 자료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주택 보급률 통계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 보급률 통계 좀 참고하시나요? 그냥 뭐 대충 100% 넘었구나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지 꼼꼼히는 안 봐요. 솔직히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유의미한 자료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걸 뭐 당장 이것도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또 다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 단지로 갔을 때는 이게 안 맞아. 맞습니다. 이 주택 보급률에 대한 문제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방금 전에 빠숑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테일하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주택 공급량 우리가 말하는 보급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주택의 양질의 주택도 있고 양질이 아닌 그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택들 다 혼용돼 있다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빠지는 지역이 있을 텐데 이건 빠지는 지역 수요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공급량까지. 그러네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 일단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을 넘어간 지는 꽤 됐었어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통계마저도 100이 안 되고 있었고 그마저도 2018년도 통계 보면 꺾였어요. 96.3에서 95.9로 이렇게도 꺾였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주택 보급률 자체로 서울은 100도 안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말하는 양질의 주택이 적다. 다음 통계 자료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아파트 노후도 비율이에요. 노후도 비율 보면 좀 재밌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노후도가 낮다 싶은 데들이 있죠. 그러네요. 의외의 지역이네. 야. 보면 동대문구, 은평구 딱 이렇게 제일 낮아요. 아파트 노후도가.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동대문구 가보니까 엄청 오래된 주택들 엄청 많은데 노후도가 낮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파트 노후도란 말이에요. 아.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동 답신이 뉴타운 해가지고 새롭게 막 싹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몇 년 안 됐죠. 그러니까 20년 차 넘어가는 비율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뭐 강남이라든지 목동에 있는 양천, 상기 주공 아파트가 있는 노원구 등 이런 데들의 노후도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파트 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원래 아파트가 없었던 입지에 그렇죠. 최근에 아파트 100개가 들어가니까 비율이 낮아진 거고, 오래된 아파트 비율이 높은 데들은 옛날부터 아파트가 많았던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네요. 강남권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예전에 주공 아파트들이 있었던 그렇죠, 데들, 그렇죠. 이런 데들 노후도가 높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주택 보급률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빌라 이런 데들은 사실 선호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를 찾는데 이 아파트마저도 예전에 지어진 데들이 정말 많다. 그럼 핵심적으로 집값을 선도하는 데는 어디냐? 결국은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그렇죠.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너무 적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네. 상기 신도시니 뭐니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원하는 데는 서울인데, 저번에 2020년도 경기 전망 때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강남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상기 신도시가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강남이 좋습니까? 강남이 이렇게 좋습니까? 얘기했었던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수요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를 갖다가 잡아주지 못하고 다른데 변두리만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지금 집값이 선도하는 데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 이미 입주한 데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계속적으로 될 때들은 결국 뭐냐? 재개발, 재건축인데, 현 규제 상황이 재건축에 대한 악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개발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또 과연 많이 올라갈까? 이런 식으로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갈 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큰 포인트를 하나 잡으라고 얘기해요. 우선은 뭐냐? 현재 가치랑 비교하는 게 재개발이고, 네.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건 미래 가치랑 비교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뭐 13억 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네. 내가 13억에 사가지고 얼마가 되어야지 내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나올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럼 투자 금액이 한 6억 정도 돼. 그럼 못해도 뭐 2, 3억은 올라가 줘야지 수익률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걔가 2, 3억이 올라가요. 15억이 돼? 16억이 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마포가 17억, 18억 이러거든요. 그럼 마포 집값이 계속 있을까? 그 20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잠실이 20억 시대가 왔잖아요. 실거래가도 33평형 21억도 찍었고, 잠실이 그러면 25억 되나? 그럼 똑같이 잠실이 25억 되면 반포는 30억, 35억 이런다는데, 그럼 얘는 40억 넘어가나?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산 집이 올라가는 건 1, 2억 그냥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쭉 꼬리를 물고 가면 그럼 강남 집값은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지 내 집값이 1, 2억이 올라간다는 거야? 밑에 쪽에 올라가니까 밀어 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현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 거인가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도 수익이 과연 남을까? 근본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해요. 네. 그런 우려들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가치에 사서 미래에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비교한다 했잖아요. 재개발은 현재 가치에 사서 현재 가치랑 비교를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예.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하는 시점에서 총 매가 들어가는 게 8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비교를 하겠죠. 네. 신축 아파트 가격이 13억이다. 네. 그러면 이 차이가 5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이 시간이 5년이 지난다. 완공이 되는 순간 5억은 올라가겠네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비교하는 거는 현재 가치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해서 이 5억이 산출되는 건데,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가 5억만 올라가냐. 지금 당장 마포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마포 제가 최근에 가격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마레프가 지금 대장. 네, 현재 17억에 호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파사가 17억. 네. 야. 지금 네네. 17억에 호가 나와 네. 있는데 네. 바로 옆에 네. 요즘 딱 마포하면 떠오르는데, 신촌 그랑자이? 맞습니다. 신촌 그랑자이 호가가 네. 지금 18억, 19억에 나와 있어요. 와,
조금 더 새 아파트라고 바로 역전을 해버리네. 그쵸. 예. 이걸 해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축 아파트랑 비교하지만 얘가 완공되면 네. 얘가 진짜 신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장에 대한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5억이라는 것도 미니멈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입주하면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최소 1억 이상은 더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제가 얘기했었던 거가 얘는 현재 가치랑 비교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5년 뒤에 재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이 신축 아파트 가격 가만히 있을까요? 5년 동안? 더 오르겠죠. 오르겠죠. 네. 여기서 이 올라간다가 5년 동안 설령 1억밖에 안 올라가도 그렇죠. 우리는 플러스 1억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일단 먼저 보고 시간. 완공까지의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남아 있는데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 얼마의 차이가 난다. 5억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진행되면서 5억은 벌 수 있겠다. 이게 생각이 날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벌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상승분과 재개발에 의한 그런 상승분 같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재개발은 시간에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파트 가격이 설령 지금 가격에서 한 푼도 안 올라가도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재개발 극단적인 사례를 한번 가져왔어요. 네네. 우리가 현재 재개발 중에서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 한남 뉴타운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에요. 그렇죠. 뭐 압도적으로 비쌌죠. 그렇죠. 투자 금액이 13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인 성수 네. 1지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성수 1지구가 현재 투자 금액이 13억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생각해요. 지금 성수 1지구가 지금 건축심의 단계인데 아니 아직도 입주하려면 저희는 8년 보거든요. 근데 혹자들은 10년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자칫하면 넘어갔던 사례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10년 뒤에나 입주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3억이 투자금이면 네. 이거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현재 전세가 한 2억 정도 들어있고요. 그럼 매매 가격이 15억에 매수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15억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형성돼 있냐? 감정 가격이 7억 정도. 정확하게는 감정평가가 아직 나지 않았으니까 예상 감정가죠. 네. 예상 감정가가 한 7억 정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프리미엄이 얼마냐? 벌써 8억인 거예요. 프리미엄만. 강북의 다른 재개발 지역들 보면 관리처분 인가나고 막 진행돼야 그때쯤 돼서 프리미엄 8억 되는데 눈에 보여야지 올라가죠. 네, 여기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 벌써 8억이야. 그럼 사람들이 초기 단계죠. 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비싼데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현재 가치랑 바로 비교한다 했잖아요. 네. 성수동에는 트리마제가 바로 옆에 있어요. 성수동의 대장이죠. 그렇죠. 성수 1지구 바로 옆에 트리마제가 있거든요. 네. 트리마제 85제곱미터가 30억이에요. 30억. 지금 한강 보이는 로얄동 로얄층 이렇게 30억이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보이는 거죠. 트리마제가 바로 30억이에요. 현재. 성수동이 아직 개발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도 30억이야. 그러면 우리가 개발 이슈는 다 배제한다고 쳐요. 개발 안 될 수 있으니까. 네네. 향후에 더 올라가는 걸 일단 제외하고 네. 지금 가치로. 현재로만 보더라도 네. 얘를 보수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그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가 될 거냐. 기본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85제곱미터 기준으로 33평형 강북 평균 조합원 분양가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선에 분양을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엄청 보수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한 9억 정도의 조합원 분양가가 형성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어도 네. 감정 가격이 7억이니까 추가 부담은 2억 정도 나오겠죠. 네. 그러면 총매가 우리가 향후 입주할 때 잔금까지 다 치렀을 때 나오는 총매가는 17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트리마제랑 차이를 보니까 13억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매가 17억이 든다 하더라도 30억을 가정하면 13억이 남는 그쵸. 장사다. 내가 투자하는 금액 자체는 13억이잖아요. 13억 투자해가지고 13억을 번다. 100% 수익률이네. 그렇죠. 물론 그 기간에 대한 예. 게 지나가면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트리마제 지금 700세대 되잖아요. 네. 성수 1지구만 해도 3,000세대 가까이 되고 그렇죠. 성수 전략정비구역 다 합치면 8,000세대 되는 엄청난 대단지 한강변 초고층 당연히 여기가 더 비싸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입주할 때쯤 되면 얘네가 한 8년 뒤 입주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10년차 트리마제는 넘어가게 될 거고 트리마제보다 훨씬 신축 그럼 얘보다 더 비싸질 거고 트리마제 가격도 올라간다 생각하면 현재 가치로 비교했을 때도 13억인데 플러스 알파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남도 똑같아요. 한남도 투자금이 13억 들어가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까?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성수 뭐 한남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성수 1구역 가지고 어떻게 재개발했을 때 금액이 들어가고 향후에 이런 좀 기대 수익률을 예측하는지 그걸 비교해 주셨고요. 충분히 현재 가치로 사도 충분히 수익률이 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재개발 진행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네.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재개발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재개발만 저희 투미가 15년 넘게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정비 사업을 수많이 보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초보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난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구역 지정도 안 난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재개발하면 생각하는 오해 중 하나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구역 지정 난 다음에 네.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지역이라 뭐 그런 데 보면요. 벌써 시작한 줄 알았는데 조합 설립까지 안 간 데도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박원순 현 서울시장님께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현재 있는 구역 지정된 데들은 거의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그렇죠. 지정된 데들이거든요. 뉴타운들. 예. 아직도 조합 설립이 안 났다라는 거는 그건 뭐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예.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났던 거잖아요. 네. 75% 동의율 받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75% 동의율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 재개발이랑 재건축이랑 도정법상 절차가 거의 90%다 동일해요.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완공까지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 차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재개발은 이제 재건축보다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 받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죠. 일단은 이게 재건축은 다 모여 있는데 재개발은 집주인이 어딘지도 몰라.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살던 노부부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구역 지정됐대. 네. 동의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 뭐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들도 네. 많기 때문에 네. 동의를 모으는 게 일단은 가장 관건이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당연히 2억 정도는 뛰어요. 못해도. 하지만 그 정도 금액은 지불하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 쭉 우리가 흐름들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 인가, 관리 처분 인가, 그러면 이주 철거한 다음에 착공하면 30개월, 3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준공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흐름이 진행되게 되는데 사업시 인가 난 것들만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리 처분 인가 난 것만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네. 시기에 따라서 그만큼 시간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조합 설립 인가는 난 이후로 들어가는 거를 정비사업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좀 당부해드리고 싶다. 내가 리스크를 다 알고서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말리진 않는데 그건 본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여기까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렇죠. 입주가 가까울수록 그 프리미엄이 적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와 기간에 대한 보상인 거죠. 초기 단계는. 네. 이제 점점 이제 임박해 올수록 리스크가 낮아지고 시간도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여기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했었었는데 서울 시내에서 새롭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빈택지가 거의 없잖아요. 없죠.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 서울은 공급하려 그렇습니다. 할 때. 네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하는 게 재건축, 빌라, 다가구 이런 걸 부시는 게 재개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다행이에요. 법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도정법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일단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거는 똑같지만 기반 시설의 유무가 차이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남 뉴타운 생각했을 때 입지와 한남동 워낙 좋지만 한남 뉴타운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희 집 옆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한남동에 가보시면 현재 뭐 도로라든지 길이라든지 어떤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예. 거주 환경이 되게 열악하죠. 네.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생각해 볼게요. 네. 뭐 주차야 당연히 힘들고 40년 차 돼가지고 오래됐다라고는 하지만 기반 시설 좋죠. 그쵸. 입지는 뭐 최고죠. 뭐. 입지가 최고죠. 예. 재건축 같은 경우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를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 시설이 없는 데들을 다시 하는 게 재개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장으로 가면 꼭 이렇지만도 않아요. 네네. 누가 봐도 재개발 지역이야. 음. 그냥 산동네 달동네 같은데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꼭 법적으로는 이런데 꼭 그렇게만은 아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클리너 시스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얘가 재개발 조합인지 재건축 조합인지 체크하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네. 얘기드리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 재개발인 줄 알고 갔는데 재건축 입지가 단독주택 재건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지금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규제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재개발인 줄 알고 샀는데 재건축이면은 이래저래 막 초과이익 그렇죠. 이런 것도 걸릴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교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거의 재개발 비슷했으니까. 투자하든 네. 재건축 투자하든 오히려 재건축 선호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고 그렇죠. 좋죠. 권리 산정하는 데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재건축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음. 이 재건축이 규제가 워낙 현 정권 들어와서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맞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초과이익 환수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있고 전매 금지에 대한 부분들도 커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마자 네. 바로 전매 금지에 들어가서 등기 날 때까지 전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 관심 가지라고 했는데 이미 늦은 거야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네.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나면 거래할 수 있는 이유들은 있어요. 뭐 네네. 세대 전원이 뭐 해외로 이민이든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질병, 사유. 학업 뭐 이런 것 특별한. 때문에 네. 지방으로 가든 음. 아니면 뭐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하든 네네. 그런 특이한 상황인 경우에만 팔 수 있는데 음. 그걸 내가 샀어도 내가 그 요건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네. 못 판다. 그렇죠. 혹은 또 뭐 조건도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인가한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사업시행 그렇죠. 인가든 뭐 이런 것들 뭐 그때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2부에 얘기할 음. 내용 중 하나가 네. 미리 주제를 얘기해드리는 수색증산 유턴을 제가 준비했어요. 올해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그쵸. 예, 제일 많다는. 네. 근데 수색증산 유턴 같은 경우는 네. 관리처분 인가가 대부분 났거든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음. 여기 전매 금지 보니까 음.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는 전매가 안 된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렇죠. 걔네들은 그럼 어떻게 사요? 물어볼 가능해요? 수도 있죠. 그럼 전매가 가능합니다. 2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 하나 재개발도 어서 들은 거는 있죠. 네. 파리 부동산 대책도 나온 거거든요. 음.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유예 규정이 있었어요. 아. 뭐였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 24일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데 같은 경우는 네. 얘네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아. 사업시행 인가를 이후로 이제 신청한 데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네. 그러면 전매 금지란 거지. 야. 그러면 이전에 신청한 데들,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난 데들은 다 사업시행 인가가 2018년도 전에 다들 났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그러네. 인가 나도 다 전매가 가능하다. 네. 현 시점에 전매 금지가 돼 있는 재개발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굉장히 그 재개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네요. 일단 2018년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만 하면 예, 이 전매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네. 빠숑님께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전매 금지라든지 이게 좀 다른 규제보다 이게 제일 큰 규제인 것 같아요. 재건축에 있어서. 네. 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엄청나게 히스토리가 많은데 네네. 본격적으로 2018년도 때 이제 부활을 시켜놨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서 2018년도 상반기 때 국토부에서 나왔었던 자료예요. 네.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그때 공표가 되고서 한동안 재건축 시장이 출렁거렸었잖아요. 맞아요. 서울 평균은 3억 6천만 원이 나올 거다. 그리고 강남에서 최고가는 8억 4천도 나올 거다. 이런 그래서 그 얘기들이 8억 단지가 나왔었어요. 어디냐 막 그거 다 찾아봤잖아요. 진짜 8억 단지 뭐 공식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들 알고 있는 그 단지. 아무튼 이게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 이거를 뭐 피하겠다, 네. 뭐다, 뭐 1대1 재건축으로 갈 거다 얘기 네. 나오지만 사실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산정 방식이 설령 1대1 재건축으로 가도 부담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무식한 법률이에요. 무식하다는 표현 써도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좀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고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네. 일단 산정 기간이 우리가 흔히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첫 번째 시점이 추진위원회 설립일이에요. 한참 옛날인데. 그렇죠. 당장 네. 압구정 완전 현대아파트 초기. 같은 경우만 해도 2000년대 초반 때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단 말이에요. 네네. 도대체 언제적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산정한다는 거야? 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또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최대 10년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더 웃기게 되는 단지들도 나타나요. 뭐냐? 1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10년 전이었으면 부동산 경기가 어땠었죠? 아주 최악이었죠. 그 오히려 이후에. 그쵸.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때보다도 더 안 좋게 되는 사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원래 2006년도, 7년도가 최고점이었었어요. 맞아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2005년도, 6년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난데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더 웃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데들이 나오고 또 웃긴 거가 산정할 때 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딱 추진력 설립 당시 혹은 10년 전에 기준시가를 돈 측정하는데 내려가잖아 그거. 완공됐을 때는 평가를 해요. 완공됐을 때는 거의 시세에 준하게 시세로 평가할 거 하겠죠. 아니에요. 예. 정확히 시세라고는 하진 않고 얘네들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법은 나름 돼 있어요. 감정평가. 예. 그렇죠. 근데 사실상 거의 시세에 준하게 하겠죠. 음. 얘네들 목표는. 그게 되면 설령 10억에 사서 네. 20억이 됐는데 이 공사비로 뭐 10억이 다 들어가서 실제로 이익 난 건 하나도 없어. 우리 돈으로 추가 부담금 10억을 냈다라고 칠게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금을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내가 10억에 샀는데 추가 부담금을 10억 냈다. 네. 20억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아.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가 10억이 취득했는데 10억이 비용 인정이 됐지만 이 취득 가액을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공시 가격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금액에서 내 돈 들여서 재건축했었어도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법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인본이라고 2018년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을 걸었었던 헌법소원. 네, 헌법소원을 걸으셨던 이제 대표 변호사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가장 크게 얘기 나오는 거는 세 가지예요. 네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 초과 이익이라는 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이 발생한 게 아직 아니잖아요. 팔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 같이 내가 팔지 않았는데 왜 이득이야 할 수 있어요. 혹자들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는 거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현찰이 없는데 무슨 돈을 벌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내가 재건축돼서 진짜 10억, 20억 벌었다고 칠게요. 네. 부담금으로 갖다가 너 8억 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20억 벌었는데 8억 내는 거에 대해서 문제 아닌 거 아니야? 사람들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8억이 손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재건축 그렇게 시간 기다려서 신축 아파트 살려고 했더니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차라리 그때 어쩔 수 없이 판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딱 20억에 대한 이익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내서 끝났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든 내가 거주하려고 8억을 구해가지고 뭐 대출을 받든 뭐 하든 빌려서 세금을 냈어요. 이게 더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손실에 대한 규정 보상이 없다라는 것도 큰 포인트 중 하나라는 이건 얘기가 너무- 있던 거죠. 너무 이거 깡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000원 주고 야, 초코우유랑 담배 사고 거실로 500원 갖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네. 양도세는 또 양도세대로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초과이익이 난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수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정당당한 법률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삥 뜯는 거랑 뭐가 달라요,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실현 예, 이익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과세, 이중과세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네네.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 네. 산정 기준이 추진위원회 설립일로부터 준공할 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납부하는 게 최종 소유자가 다 납부해요. 이 모든 이득에 대한 과세. 뭐 중간에 판 사람은 양도세만 내고 빠져나간 거고. 그 사람이 민원해. 그렇죠. 그럼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네. 입주하기 한 1년 전에 네. 팔았어요. 그 이득에 대한 양도 차익 뭐 한 20억 났다 했을 때 20억은 내가 양도세는 냈겠죠. 네. 양도세는 냈지만 그거 들고 이제 떠나요. 내가 이제 매수를 했어. 네. 매수할 때 얘가 완공되면 더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뭐 한 3, 4억 정도 더 올라서 나는 잘 샀다. 생각했는데 추가 부담금 10억이 나한테 다 떨어져.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서 가시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이거는 이미 있는 법률이고 부담금이 진짜 5억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애초에 매수할 때 5억 부담금 나올 걸 가정해서 싸게 샀어야 됐단 거예요.
싸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과연 알고서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부담감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재건축 자체는 네. 현 정권에서는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고들 보고 있어요. 네. 팩트만 놓고 보면 2018년도 이제 4월 달에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 소송 청구했었던 게 각하 처분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하라는 뉴스에 게 나왔죠. 이제 합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당장 판결을 하진 않고 실제 헌법에 대한 침해가 권리 침해가 나오면 다시 소송 걸어라 이제 보류를 한 개념인 거죠. 네. 그때 이후로도 사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들 손에 꼽을 수 있거든요. 사실 조합 설립 인가를 안 해요. 그냥 음마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지금도 그냥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 뭐하러 조합 설립 인가를 하냐는 거죠. 네. 해도 오히려 계륵이 되는 거죠. 진행하자니 제초안이 기다리고 그렇죠. 오히려 조합 설립 인가하면 자유롭게 전매도 못하고 못하고. 재건축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실제로 따져봤을 때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빌라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건데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그 오래된 아파트를 그렇게 비싸게 주는 이유는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그 미래 가치를 보고서 프리미엄 주고 사는데 이게 진행이 10년 동안 잘 안 될 거라고 보면 네. 지금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국회에서 법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헌 소송 나는 게 더 빠를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제초안이.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계속 아마 이건 위헌 여지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게 법적인 다툼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25년차 이내 아파트를 사라. 네.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 투자 수익률 되게 좋거든요. 네. 단 프리미엄이 굳이 붙지 않은 아파트를 사라. 음. 이런 얘기로 갔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재건축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재건축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단지들이 있죠. 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막차를 탄 재건축 단지들. 2017년도 말까지 그렇죠. 관리 차원 인가는 안 되대. 그때 막 그냥 신청하려고 몇 개간지가 그쵸. 거의 막 초치기로 했잖아요. 반포주공 1주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반포 우성, 반포 3차 뭐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들 뭐 개포주공이니 뭐니 주목하면 엄청 돈이 되는 데들이죠. 그렇죠. 강남의 사실상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인데 네. 얘네들은 들어가도 좋고요. 강북에서도 제초안 피한 데들 있거든요. 얘네들 네. 잘 찾아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쭉 얘기했었던 게 사실상 재개발 얘기라기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아울러서 얘기한 그렇죠.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진다. 신축 아파트에 공급되려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뿐이다. 근데 재건축은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재초안을 피한 재건축들을 주목하든가 아니면 재개발밖에 없다. 이렇게 네. 결론이 되는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는 물어봐요. 아니 새롭게 또 재개발 지역 지정하고 뭐하고 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얘기해드렸죠. 현 박원순 서울시장님 선선식이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있는데 현 체제 들어와가지고 네.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 있죠. 네. 오히려 해제하면 해제했지. 해제 왕자시잖아요. 해제 왕자. 그렇죠. 있는 것도 해제하지. 예, 소송에서 진 것도 계속 그냥 붙잡고 있으시더라고요. 붙잡고 있으면서 막 오늘 2부에서 얘기할 사례도 되게 재밌는 거 잘 골라온 것 같아요. 수색증산도 증산 4구역이 네. 말이 많죠. 소송 전까지 벌이면서도 해제를 시키는 게 지금 현 네. 서울시장인데 오늘 또 아침 뉴스는 리모델링 있잖아요. 네. 리모델링이 또 임대 아파트 의무로 넣으라고. 그 얼마 전에 그 용산 왕궁 아파트는 1대1인데도 의무 아파트 넣는 걸로 이거 결국 끝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인터뷰하는 것들도 보면 거의 죄악시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금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아마 전체 부동산 세금 중에서 거기서 거의 전 7, 80%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으로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세수가 줄었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만 증가하고 양도세, 취득세가 주니까 당연히 줄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증세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증세를 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종부세 역대 최고라고 하던데 기사 보니까 또 예. 결론적으로 네. 현재 구역 지정된 재개발 지역들이 마지막 신축 아파트 예정지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것이죠. 마지막이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재개발 이렇게 또 규제되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계속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얘는 또 어때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내에 500곳을 지정해가지고 5년간 50조를 투입한대요. 맞아요. 업자분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것 봐라.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입된다. 여기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빌라가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거주하기 좀 그렇죠. 거주 환경이 되게 네. 열악하잖아요. 길도 네. 우리가 한남 뉴타운 얘기했었던 것 같이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범죄나 아무튼 이런 데들 좀 노출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계단도 보면 진짜 조커에서 나올 만한 그런 계단들 네. 나오고 기생충 보셨죠? 막 거기에 나오는 그런 동네들 이렇게 상하로 와야 그렇죠. 되는, 움직여야 되는 네. 그런 동네들을 갖다가 애초에 재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여기에 신축 빌라 짓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체 개발해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를 싹 밀어서 아파트를 짓든 길을 놓든 하자. 이거를 좀 더 광역으로 간 게 뉴타운. 한남 뉴타운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해제됐다고 칠게요. 일단 해제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이 한남 뉴타운에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네. 여기다가 뭐 공공 기반 인프라 시설들 좀 넣어주고 네. 혹자들은 그냥 벽 하나 칠해주는 사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깨끗하게 뭐 길도 좀 닦아주고 한다라고 하지만 얘가 근본적인 원인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고 네. 안전도가 좋아지고 상하의 그 계단들 해결해주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반 네. 시설이 뭐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좋아지겠지만 근본적인 거주 환경 자체가 좋아지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가 핵심입니다. 가장 또 문제가 주차 공간이 되게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차가 뭐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길을 넓혀야 되는데 진짜 주거 환경이 좋게 하려면 네. 원래 취지랑 배척되는 거죠. 원래 취지가 있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잘 살게 해주자라는 건데 길을 넓히려면 수용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좋은 집들이었는데 우리 구역 지정될 때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될 때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투여해서 좋아질 거라 해서 기대했더니 내 집 부실해. 반대 당연히 하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데가 도시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네. 좀 주목하라는 얘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재개발 주목해야 되는 게 서울에 일단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다. 사람들이 찾는 거는 결국 서울의 신축 아파트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요. 그럼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건축 규제가 워낙 심하다. 현 정권에선 좀 요원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이 서울에 진행되는 마지막 신축 아파트다. 네. 이렇게 해서 재개발 주목해야 된다. 최고의 강의셨어요, 진짜. 네, 재개발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는 건 처음이었었고 또 재건축이랑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재건축이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일단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훨씬 많다는 것들 재개발이랑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구분이 될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희망하는 세대들이 많을 텐데 기존 신규 아파트를 갖는 방법은 그냥 일반 매매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신규 분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신규 분양은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쵸. 일반 매매로 할 경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래도 확실하게 신규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으면 좀 이런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네. 2부에서 진짜 구체적인 입지 갖고 말씀을 해보시죠.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표 가져왔는데 네. 서울시의 뉴타운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수많은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들 중에서 어떤 데를 또 주목하면 좋을지 네. 제가 최근에 가장 2020년도 상반기 이슈가 될 만한 데들 2부에서 준비해봤으니까 2부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